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전 어릴 적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전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제가 미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양부모님 덕분이랍니다.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양 부모님과 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40살이란 늦은 나이에 절 낳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본 하나뿐인 자식이었기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새라 비가 오면 젖을새라 듬이어 오기야 절 소중하게 키워주셨죠. 어린 나이긴 했지만 아직도 가족들과 함께 한 기억들, 그리고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산이고 대리고 바다고 경치 좋고 물 좋은 곳 있으면 어디든 발길 닿는 대로 놀러 다니자. 세상에 예쁜 것들 전부 다 보여줄게.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경시를 내려다보며 가족끼리 사진을 찍었던 일, 놀이공원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회전 목마를 탔던 일, 동물원에 가서 몸보다 커다란 호랑이와 곰을 구경했던 일, 드넓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우리 아들 사랑해라는 글씨를 새겨주셨던 것까지 부모님은 어린 제게 정말 많은 추억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제겐 3명의 고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어요. 가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선 아주 당연한 태도로 밥을 달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죠. 옳게 나왔어. 지나가다가 밥이나 한 끼 얻어먹을까 싶어서 들렀어. 날씨도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좀 알아와봐. 형님 냉면을 드시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요 앞에 바로 냉면 잘하는 곳 있어요. 거기 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집에 올 때마다 숨쉬듯 무례를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고모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이며 할 말을 다 권했습니다. 그래서 고마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모들이 원한 건 해갱하면서 주눅든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은 곧 죽어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당연히 곱게 볼 리가 만무했죠. 특히 사촌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 날은 집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사촌들은 어머니가 사준 멋진 로봇 장난감이나 조립형 장난감들을 보면 적어달라고 바닥에 틀어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냈거든요. 이거 줘,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나 줘, 그게 어떻게 형 거야? 울 엄마가 사준 거란 말이야. 형아도 고모한테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 어머. 얘 좀 봐. 내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냥 주고 새 거 사달라고 하면 되지. 오빠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어? 늦둥이 아들이라고 아주 그냥 품에 싸고 키웠구만. 그래? 품에 싸고 키우는 건 넌 거 같은데 내 것 내가 지키라는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야무진 거지. 아들. 그냥 그거 형 줘. 이 아빠가 더 좋고 크고 멋있는 걸로 사줄게. 사촌들이 와서 자동차며 로봇이며 온갖 장난감들을 다 뺏어가려 할 때마다 아버지께선 방긋 웃으며 헌 것들을 사촌들에게 줘버리고 그날 문구점으로 데려가 뺏긴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좋은 장난감들을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아버지가 큰 고모와 작은 고모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사촌들이 집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고모들이 밥을 달라고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죠. 3명의 고모들 중 막내 고모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막내 고모는 아주 가끔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촌들보다 저를 각별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우리 종학이 나중에 좀 더 크고 나면 고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비행기도 공짜로 신나게 태워줄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종학이만큼은 이 고모가 책임진다. 빈말일지라도 저렇게 유쾌하게 말을 해주는 막내 고모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막내 고모 못지않게 저를 예뻐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아주 절친한 친구 용수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용수 삼촌은 아주 막역한 사이라 캠핑을 가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 언제나 가족끼리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삼촌은 딸만 둘이었는데 아버지께선 용수 삼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둘째도 한번 시도해보는 건데 외동으로 키우는 것도 좋긴 하다만 나중에 커서 의지할 곳 없을까 봐 좀 걱정이기도 해.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우리 가족이 있잖아. 피가 섞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봐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잖아. 종아기 보면 딱히 크게 외로움 타는 것 같지도 않고만 뭘 나도 종아기 보면서 가끔 아들 하나 더 낳을 걸 하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예뻐하는 걸로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이렇게만 지내면 되는 거야? 용수 삼촌의 가족과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용수 삼촌의 가족은 제2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됐어요. 오로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시는 부모님과 가족같이 제게 잘 대해주시는 용수 삼촌네 가족이 있었기에 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던 행복은 제가 9살이 되던 해 여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중화가 오늘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다녀올게.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오면 냉장고에 있는 주먹밥 데워 먹으면 돼. 알겠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만 금방 다녀올게.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와.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하러 떠난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언제 맑았냐는 듯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벌초하러 가신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 담임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교실 문 쪽엔 귀를 쫄딱 맞은 용수 삼촌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화가 가방 들고 나와? 아직 수업이 끝나려면 멀었는데 싶은 마음에 두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얼뚱멀뚱 쳐다보자. 담임 선생님께선 빨리 가방을 챙기고 나오라며 절 재촉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방을 챙겨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니 용수 삼촌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아가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랑 아빠가 사고가 나셔서 많이 다치셨어. 그래서 지금 바로 삼촌이랑 같이 병원으로 갈 거야? 네. 정확한 얘기를 듣기도 전에 저는 용수 삼촌의 손에 이끌려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을 따라간 곳은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우는 외할머니를 보고 전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어딨어요? 볼래요? 보고 싶어요. 용수 삼촌은 아무런 말 없이 절 꼭 끌어안아 줬고 저는 고모에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도 가지 못한 채 삼촌의 품위 안겨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벌초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고 어머니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와 중환자실로 옮겨졌단 이야기를 뒤늦게서야 듣게 됐어요. 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진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팔아보며 자식을 먼저 앞세운 못난 부모라고 가슴을 치며 엉엉 울기만 하셨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발인식엔 용수 삼촌과 용수 삼촌의 아내 아주머니도 와주셨어요. 발인식 내내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 대신 용수 삼촌과 아주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외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외할머니, 아빠도 병원에 계시고 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당분간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식 먼저 앞세워 보낸 것도 분통해서 미칠 것 같고 마음 정리도 안 돼서 심란해 죽겠는데 우리가 너까지 걷어 키워야 하니? 힘이나 아이들대로 다 들어버린 늙은이들이랑 사는 게 뭐 좋을 게 있겠냐?
미안하지만 우린 널 데리고 가기 힘들 것 같구나. 네 아빠 깨어나거든. 아빠랑 살고 눈 못 뜨면 고아원에라도 들어가 살아라. 외할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딱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할아버지와 장지를 떠나셨습니다. 주말을 함께 듣고 있던 용수 삼촌과 아주머니 절 꼭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 데려가지 않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입장과 마음을 이해했기에 미워할 생각은 조금 더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용수 삼촌의 차를 타고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했지만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해 중환자실을 떠나 일반 병실로 옮기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분 정도는 면회가 가능했기에 전 학교를 마치면 매일 병원으로 가. 묵은 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우리 아들 목소린데 안 들릴 리가 없지? 아주 잘 들린다.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요? 얼른 일어나세요. 예? 흉아가 남자 이런 일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아빤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또 목소리 들으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 아빠 금방 일어날게. 매일같이 면회를 하러 들어갔지만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잔뜩 나 있는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아버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제 눈물을 닦아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말을 하시면서도 통증이 몰려오시는지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가쁜 숨을 내뱉기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론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무척이나 두려웠어요. 아버지 보고 나오는 길엔 언제나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용수 삼촌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니네 아빠 학창시절 별명이 뭐였는지 아냐? 슈퍼맨이었어.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다고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었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밝게 웃던 사람이어서 우리가 아주 제대로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지. 종아가, 지금은 아빠가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자. 기다리다 보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 박차고 벌떡 일어나 예전처럼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럴 거니까 알겠지? 알겠지? 저는 삼촌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닥친 불행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용수 삼촌은 제 옆에서 지치지 않게끔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용수 삼촌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죠. 하지만 삼촌과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버지의 건강은 나날이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들어가도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저 왔는데 왜 눈을 못 뜨세요? 네, 저 이제 아버지한테 나으라고 떼 안 쓸게요. 눈만 좀 떠주세요. 그거 말곤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야 되겠냐? 얼른 눈을 좀 떠봐 임마. 너 원래 이렇게 약한 놈 아니었잖아. 그렇게 용수 삼촌과 한참을 울던 그때 아버지가 미약하게나마 목소리를 냈고 저희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용수,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는 용수 삼촌에게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삼촌은 저더러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며 절 중환자실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난 후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 삼촌에게 달려가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었지만 삼촌은 씁쓸하게 웃기만 할 뿐 제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수 삼촌이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눈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도 불가능해 그저 중환자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3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시더라고요.
3일 만에 보는 아버진 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내쉬며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얘기 나눌걸. 손 한 번만 더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세요.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 만나서 못 다닌 이야기들 많이 나누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진 제 말을 다 들으신 듯 눈물을 한 방울 흘리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아버지 직장 동료부터 시작해 고향 친구분들까지 오시는 분들마다 짧은 시간에 상복을 2번이나 입은 절 안쓰럽다고 힘내라며 있는 힘껏 꼭 끌어안아 주셨고 용수 삼촌은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도 장례식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영영 이별이구나 생각하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제가 서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고모들은 제각각 큰 소리로 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8인인데 우리야 장례 끝나고 각자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쟤는 어떻게 갈 곳은 있나?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일 누가 키워 미리 말하는데 난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라도 못 데리고 가. 우리 신랑이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할 걸 부모 잡아먹은 앤데 함부로 집에 들였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아주 소름이 끼친다. 그러고 보니 막내가 종아기를 엄청 예뻐했었지. 막내가 데려가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 내가 데리고 가면 딱이겠네. 그래 막내야 내가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종아리 데리고 가면 되겠다. 쟤도 우리랑 사는 건 싫어도 너랑 사는 건 좋아할 거 아니야. 뭘 하는 거야? 이 언니들이 남일이라고 아주 함부로 말을 하네. 조카로서 예뻐하는 거랑 가족으로 들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아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저만한 애들이고 사는 거 보이면 어떤 소문이 돌겠어?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나 자꾸.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네가 데려가라 싫다 이러면서 부모 잡아먹은 애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죽고만 싶더라고요. 마음에 상처 둘째치고 절 예뻐해준 막내 고모까지 저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 이어 이젠 고모들까지 저를 버릴 거라 생각하니 그냥 세상에서 지워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용수 삼촌이 화가 난 표정으로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고모들을 향해 엄청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 하나 없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가 이렇게 서서 버젓이 듣고 있는데 뭐요? 부모 잡아먹은 애 말이면 단줄 하나 생판 모르는 남도 그렇게 말 안 하겠네. 그리고 얘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끼리 내가 맡아라 싫다 이러면서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기요 우리 오빠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가깝고 친했던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쪽이 우리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건 오로지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고요. 우리가 다 못 데리고 가면 고아원에라도 보내야 하니까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 나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갖다 버리려고 작당 모이라도 한 줄 알겠네 진짜. 뭐요? 고아원 됐어요? 당신들이 안 데리고 가겠다면 종아리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용수 삼촌의 말에 고모들은 일제히 흠칫하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잘 됐네. 근데 조심하세요. 제 부모 잡아먹은 애라 당신네 집안까지 홀라당 말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남의 집을 말아먹든 볶아먹든 그쪽들 알바는 아니고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할 일 이 신경 끄세요. 어떻게 누나랑 동생이란 작자들이 하나같이 나사들이 한 개씩 빠져가지고선. 그렇게 장례가 끝나자마자 용수 삼촌은 제 손을 잡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빠뜨린 물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오늘부터 삼촌네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삼촌 전 고아원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정말요?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삼촌은 입 밖으로 내뱉은 거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네가 고원에 들어갈 일은 죽어도 없으니까 얼른 짐부터 싸자. 아줌마가 너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삼촌은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얼른 짐을 싸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시키는 대로 오시며 가방이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삼촌의 집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절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종아가 어서와 큰일 치르고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아주만 따뜻하게 절 받아주셨지만 삼촌의 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아줌마가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해놓은 모양이었는지 삼촌의 작은 딸은 오빠가 생겼다고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지만 큰 딸은 제 얼굴을 보고 소리를 꽥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쟤랑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기 싫어. 제 집에 가라고 하라고. 제 가족 없대. 아저씨랑 아줌마 돌아가셨어도 맡아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가끔 보는 것과 완전히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생판남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게 됐단 소리 들으면 저 같아도 어이가 없고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기에 저런 반응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되려 제가 평범한 가정에 발을 들인 죄인이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용수 삼촌은 제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아가 이제부턴 삼촌이랑 아줌마가 종아기 가족이고 보호자야. 여기 이 집에서 삼촌이랑 아줌마랑 누나랑 동생이랑 다 같이 사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는 나중에 종아기가 다 커서 삼촌이랑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저는 용수 삼촌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봐오던 분들이었기에 불편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제 집처럼 편하게 행동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부모 잡아먹은 애라는 말이 이따금씩 귓가를 맴돌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했어요. 먼저 떠난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수 삼촌이 갑자기 제게 목욕탕에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들이 없어서 항상 혼자 목욕탕에 갔는데 이젠 아들이 생겼으니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삼촌을 따라 목욕탕에 갔고 삼촌은 조심스럽게 제 등을 밀어주시며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종아가 지금 당장은 슬프고 어색하고 외롭고 또 눈치도 보이고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너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내가 웃고 떠든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잘 먹는다고 눈치 줄 사람도 없어. 우린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나눈 아버지랑 아들이야.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 삼촌 아줌마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언젠가 마음이 열리는 날이 오면 나. 그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종아기만 가는 대로 하기야. 삼촌이랑 약속하자.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용수 삼촌과 아줌마는 제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고 가족이 된 절 친자식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무조건 제 앞으로 먼저 밀어주셨고 학교 갈 때도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며 옷이며 신발이며 온통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등교할 때마다 용수 삼촌이 데려다 주셨는데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다. 아들이라고 외쳐주시곤 했습니다. 두 분은 저를 진심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셨던 거죠. 삼촌과 아줌마가 절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두 분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을 하는 건 참 낯간지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호칭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 예전보다 그래도 편하게 삼촌과 아주머니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 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황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채 곧 기절할 것처럼 오열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총아가 어떡하면 좋아? 삼촌이 왜요? 지금 집에 오는 길에 저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어떡하면 좋아? 교통사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저 아래까지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그날이 떠오르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우선 삼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가족들과 다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위험한 상황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병원에 도착해 삼촌을 담당하게 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고 현재 삼촌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경과 지켜봐야 하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말에 아주머니인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택시하면서 흐흐한 접촉사고 한 번 안 났던 사람인데 그렇게 운전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야 대체? 삼촌 괜찮으실 거예요. 삼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던 용수 삼촌은 모두가 인정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어요. 한 번도 사고가 나거나 그 흔한 차 키스 한 번 내지 않았던 분이라 삼촌의 교통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가족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기에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겉으로만 괜찮은 척할 뿐 속으론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질 뻔한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삼촌마저 아버지, 어머니처럼 떠나버릴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꿈을 꿀 정도로 말이죠. 다신 꾸고 싶지 않은 악몽을 꾼 그날 저는 용수 삼촌을 보러 중환자실에 들어가 삼촌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키워주신 8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삼촌도 아버지처럼 저 떠나실 거 아니죠, 그죠?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신다면 괜찮아지시기만 하면 앞으로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테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8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타게 눈을 뜨시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여기 환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전 놀란 마음에 큰 소리로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갔고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들이 황급히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삼촌은 거짓말처럼 의식을 되찾게 된 순간이었죠. 아직까지 말하는 건 좀 어눌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이 부분들은 차차 재활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견이 내려졌어요. 가족들. 모두 삼촌이 깨어나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철. 아니, 아버지 죽는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아버지 정. 말 아버지라고 했니? 아이고 죽다 살아나니 우리 종아기한테 아버지 소리를 들어보구나 고맙다. 고마워 내 아픈 몸보다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소리 들으니 내가 여한이 혀구나. 삼촌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말에 괜히 부끄러워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아주머니도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난 나한테도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줄 거지 아버지한테만 그럴 거 아니지 너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용수 삼촌은 저의 아버지가 됐고 아주머니 저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삼촌의 큰딸도 본인을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비로소 저희는 5 식구가 됐습니다. 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의 행복은 거기에서 막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진 꾸준히 재활 치료에 전념하셨고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름난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에 나름의 재능이 있었던 전 목표로 했던 명문대 수시에 합격해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까지 걸리게 됐어요. 그 덕분에 떡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의 자랑이 되기도 했답니다. 학교를 마치고 떡집에 갈 때마다 손님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이번에 저 건너편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수시 합격한 우리 아들이에요. 플랜카드도 떡하니 걸려있는 어때요? 우리 아들 멋지고 잘생겼죠? 내가 그냥 요즘 밥을 안 먹어도 얘만 보면 배가 부르다니까요. 아이고 얘가 김 사장 아들이었어? 김 사장 자식 농사 알차게 잘 지었네 그래? 부럽다 부러워. 나중엔 여동생까지 좋은 대학 진학에 성공해 저희 3남매 모두 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명문대에 입학한 전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스펙을 쌓은 끝에 29살이라는 나이에 첫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됐죠.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는 배려심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 번의 사소한 다툼 없이 3년 반 정도를 만난 뒤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저의 가정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릴 적 친부모님이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지금의 부모님이 어린 날 걷어 키워주셨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잘 커지고 진짜 대견하다. 하늘에서 부모님이 엄청 기특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부모님도 참 감사하네.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사실상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 거잖아.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직 만나 뵙진 않았지만 말만 들어도 정말 따뜻한 분들이실 것 같아. 맞아, 정말 좋은 분들이셔. 특히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시면서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대. 만나면 밝게 대해주시면서 잘해주실 거야. 제 예상은 완전히 적중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인사시키던 날 어머니는 아내를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하네. 이렇게 차마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어.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이 사람. 아직 식도 안 올렸어. 사람 부담스럽게 왜 이래. 아가씨 이해해요. 우리 집사람이 원래 좀 푼수야. 아니에요. 전 어머니 같은 성격 좋아해요. 병원에도 어머님 성격이랑 똑 닮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얘기 나눠보면 얼마나 귀여우신데요. 다가가기도 좋고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특유의 서글서글함으로 부모님께 다가가고 어머닌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온통 제 자랑을 늘어놓으시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많고 가족들한테도 잘하는 데다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줬다느니 월급 한 푼을 허투루 쓰는 일 없다느니 하는 것들을 줄줄 얘기하셨죠. 아버지가 제발 주책 좀 그만 늘어놓으라며 말리실 때까지 제 자랑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아내를 마음에 들어 했고 또 아내의 가족들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주셨기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가정을 준비하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기에 힘든 과정들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식 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아버지께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소주 한잔하자며 절주방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이 새신랑 내일 결혼식인데 이 아버지랑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나 좀 하다 자지. 많이 말고 얼굴 붓지 않을 정도로만 한 잔 정도 어렵지 않죠. 좋아요 아버지. 모두가 잠든 늦은 저녁 아버지와 둘이서 간단하게 술상을 차려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버지셨는데
결혼식 전날 아버지와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해서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결혼 축하한다. 아들 조그마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아이고, 너 장가 보내는 것도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너네 누나랑 동생은 어떻게 시집 보냈냐? 그래, 저 보내는 걸로 미리 연습하시는 거죠? 뭐 종아가 이 아버지가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주려고 여태까지 꽁꽁 숨겨놓은 게 있어 이제야 주게 되는구나. 아마 하늘에 계신 이 생부도 좋아하실 게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상자 안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어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담긴 앨범들, 그리고 친아버지가 쓰시던 휴대폰과 반지, 그리고 시계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상자를 받아들고 검진 표정을 지으니 아버지께선 웃으며 통장과 편지까지 함께 건네셨어요. 내가 너 어릴 때 말했지, 언젠가 내가 나랑 같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모든 걸 얘기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날이 오늘인 것 같구나. 아버지께선 목을 한번 가다듬으시곤 천천히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던 게 하나 있었어. 자기가 죽고 나면 내가 내 가족이 돼 달라는 거였지. 네, 아빤 남한테 부탁 같은 거 일절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말을 하더라고.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는지 얼굴을 잔뜩 구기는 와중에도 내 걱정뿐이었다.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 근데 진작부터 내 아버진 준비 다 해놓았더라. 자기가 남긴 유언을 모두 녹음기에 녹음해 두었고 유언장도 작성해 놨었다. 그리고 나한테 전하며 이 세상 사람들 다 못 믿어도 나 하나만큼은 믿는다면서 눈물로 부탁하셨어. 제발 널 부탁한다고 말이야. 아버지 유일한 가족인 고모들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걸 미리 아셨던 거네요. 맞아. 내 아버진 니네 고모들이 널 절대 맡아서 키우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서 알게 됐지? 이 험한 세상에 내 편이 돼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다짐했어. 널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 주고 키우겠다고. 과연 정말 좋은 부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너네 아버지 유언에 따라 내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었어. 법정 후견인이요. 네가 미성년자고 하른 가족들이 널 때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어린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 니네 아버지가 녹음해둔 유언장에 날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말이 있었어. 서류를 떼고 법원에 들리고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자격을 되게 꼼꼼하게 조사하는데 다행히도 난 법정 후견인을 맡기에 딱 적합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다짐했다. 공놀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선 말을 이어나가시다가 주머니 속에서 편지 한 통과 통장 한 개를 꺼내어 제 앞에 쓱 내미셨습니다. 이 통장은 니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다. 너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면 미천으로 줄 생각으로 내가 만들었지. 너 나중에 장가 갈 때 주려고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있었어. 내 아버지 가고 난 뒤엔 내가 틈틈이 매달 돈을 넣어놨다. 차 바꿔라 통장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아버지가 건넨 통장 안에는 무려 9천만 원이란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정말 친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을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으셨고 저를 위해서 틈날 때마다 통장 안에 돈을 더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자, 한번 껴봐라. 니네 아버지가 생전에 꼈던 반지야. 딱. 맞구나. 이젠 내가 간직하도록 해. 내가 끼고 다녀도 좋고 따로 간직해도 좋다. 근데 이건 잊지 마라. 네 생부인 내 아버진 널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 죽기 전까지도 널 그리워했단 사실을 말이야. 힘들고 지칠 때 이 반지를 보고 힘을 내길 바란다.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곤 저는 아버지가 건네주신 편지까지 함께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아들 어린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참 이 편지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아, 뭘 그걸 또 여기서 읽고 그러냐 들어가서 혼자 읽든지 하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왜 핏줄도 아닌 우리가 널 걷어 키웠는지에 대해 궁금했을 거라 생각해. 사실 내 아버지인 내 인생의 은인이었어. 유독 몸이 약했던 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네 친아버진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 안아주고 모시는 것까지 함께 손을 잡고 지켜봐준 사람도 내 아버지였고, 내가 결혼할 때 선뜻 사회를 봐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바로 내 아버지였다. 내겐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이 아버지였단다.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 읽는데 그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아버지가 왜 저를 키워주셨고 아껴주셨는지, 이 모든 게 저의 생부인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 인생에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절대 만날 수 없을 특별한 사람이었다. 학생 때도 어른이 돼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널 꺼도 키웠던 거야. 하늘에선 이 아버지가 보면 참 흐뭇해 하실 거다. 종아가 우리 식구가 돼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커져서 더 대견하구나. 저는 편지를 다 읽고서 아버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무 말 없이 저희 등을 쓸어내리며 꼭 안아주셨고, 저희 부잔 한동안 서로를 아는 채로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결혼식 전날 새신랑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진풍경을 보이긴 했지만 그날 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세상에 혼자였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혼자일 일은 없다는 것을. 하늘에선 낳아주신 부모님이 절 지켜주실 것이고 이곳에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제 옆을 지켜주리라는 것을요.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치르던 날 혼주석에 앉은 어머니께선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예쁜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고, 아버진 절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셨습니다. 축가는 누나와 여동생이 불러줬어요. 우리 집 둘째 장가가는 것 축하한다 하면서 말이죠. 누나랑 동생이 축가를 부르는데 저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바람에 사회를 맡아준 친구가 이 집안의 울보 집안이라고 놀려 식장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전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새아버지, 새어머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꼭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연이 채택된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방송을 시청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사연 들으며 다들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족이란 네가 누구의 핏줄이냐가 아니야?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야? 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본디 가족은 핏줄로서 연을 맺게 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가족이라고 다 똑같이 온 길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고모들처럼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겪고 서로의 생활과 행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내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셔서 누가 힘든 건 아닌지, 누가 고민이 있는지, 내가 도울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 중 누군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